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진짜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한미연합사령관의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편하셨죠? 그렇죠. 한 4개월 됐습니다. 와, 장군 많이 봤지만 이렇게 대장,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이 1등인가요? 합참의장 1등인가요? 서열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합참의장이 1인데 우리나라에 총 이제 7명의 대장이 있는데 TO로 하면은 총 8명까지죠. 참의장이 있고 각군 총장, 그다음에 이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이작전사령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서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에 대한 얘기고 지작사령관과 이작사령관은 이제 지휘를 받고 있는 직책이지만 나머지 의장, 총장, 부사령관은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누구 지휘 받는다 이런 지휘책은 아예 없고요. 어쨌건 제복의 길로 들어서서 제복군인 2위까지 가신 거네요. 2위는 아니고요.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통상 한 5위 정도. 제복군인 5위까지 가신 거네요. 서열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계급상으로는 이제 최고까지 간 거고요. 얼마나 계셨던 건가요? 사관학교까지 하면은 거의 한 40년.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저희가 잘 아는 것들로 좀 여쭤보자면 대장 연봉 얼마입니까? 뭐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저희가 이제 체계가 그 장관급에 맞춰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연봉이 얼마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에 대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1억 좀 넘었던 것 같은데. 1억 좀 넘는 수준. 사실 그 정도의 지위에 올라간 사람 치고는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주 재밌는 거는요. 아마 장차관님들 다 그러실 텐데요. 이제 저희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이제 삼성 장군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 가장 봉급이 많다 그럴까요? 뭐 이런 분들은 사실 1급 그리고 군에서도 아마 소장 정도. 왜 그러냐면요. 삼성 장군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장차관급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 수당들이 안 나옵니다. 아, 기업으로 치면 임원이 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장 중에서도 이제 성과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소장이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으로는 이제 혜택이 제일 많다. 그러나 삼성 이상은 명예죠, 명예. 그 뭐 내가 얼마 받는다. 그러니까 물어보셔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봉급 면수도 뭐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신경 안 쓰고 진짜 이게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대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건 통상 이제 장군이 되는 순간 그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먼저 이제 장군이라는 세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사에 서 그런 거 보면 좀 있는데 뭐 100가지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뭐 총이 나오고 뭐 헬기를 타고 뭐 제가 볼 때는 100가지의 일이 더 생기는 거죠. 100가지의 책임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이 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우리 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렇게 보면 장수가 됐다 그러면 칼을 탁 주고 그다음에 말을 주고 그다음에 기를 줍니다. 기를.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장군기. 예. 그래서 장군 되면 기를 주고요. 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원스타면 별 하나, 4개면 별 4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직책마다 뭐 예를 들면 뭐 총장 기가 따로 있고요. 연합사 부사령관 기 따로 있고 의장 기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기를 줍니다. 기를. 그다음에 그 말 대신 요즘은 말 안 타니까 이제 차를 주고 근데 칼을 주죠. 그 칼이 이제 검을 주는데 한쪽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필사직생 딱 써 있고요. 그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거 외에 뭐 말씀처럼 뭐 부관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성 장군이 되면은 다른 점 말씀하라 그러시면은 사성 장군이 그 경호가 붙습니다. 직책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경호하는 그런 팀들이 좀 같이 붙고요. 그다음에 사성 장군들 이상한테 관사는 다 똑같은데 명칭만 사성 장군들부터 사실 공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렇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 집도 올려 부르는군요. 공관. 나머지는 이제 그냥 관사 개념이고요. 아, 헬기 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헬기 탈 수 있죠. 무기로 권총 지급한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그것도 이제 뭐 근데 권총은 사실 뭐 장교들은 다 권총 차니까요. 권총의 종류가 좀 달라지는 거죠. 뭐가 나오는데요? 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흔히 리볼버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좋은 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정확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총이니까요. 그다음에 뭐 헬기도 이제 계급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헬기가 이제 지원되는 거지. 그 뭐 사성 장군만 권총이 있고 뭐 헬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헬기도 많이 타셨겠네요. 헬기 많이 타죠. 포스타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만큼 또 책임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삼전검? 삼정검이라고요. 그건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죠. 아, 그건 예편에도 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예편하면서 가지고 나가고 대신 이제 그 무기이기 때문에 아, 도검류군요. 그거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에? 예. 그 전에는 이제 신고 안 하다가 저녁하면은 그 저녁하면 안내해 줍니다. 그거 신고하세요. 뭐 이렇게. 예. 야,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총은요? 총은 당연히 반납해야죠. 장군 예편하신 분들은 왠지 하나
줄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류의 총을 보유하는 것은 그 법적으로 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장군 예편한 사람도 총은 안 주는군요. 그럼 예편할 때 가지고 나온 건 삼정검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군복은 저희가 이제 전역을 하면서 선택을 하거든요. 이제 예비역이냐 퇴역이냐. 근데 대부분의 장군분들이 아마 예비역을 선택하실 겁니다. 무슨 차이냐면은 그 예비역은 유사시가 되면은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퇴역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퇴역 장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분이 퇴역 장군이실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예비역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저 이것도 궁금해요. 사성 장군이 예비역인데 다시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성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성 장군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렇군요. 아유, 군대 얘기하다가 이거 시간. 여러분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얼마나 신나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지. 왜냐면 저희는 사실 갈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떤지 솔직히 너무너무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 부대나 가도 됩니까? 여기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도 됩니까? 네. 예비역 입장에서? 아니, 뭐 현역일 때. 갈 수는 있죠. 현역일 때는 내가 이 부대 가보고 싶다 그러면 갈 수는 있는데 군생활하면서 경험해 보셨지만 정말 그 부대의 민폐잖아요. 장군 오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최대한 가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알리지 않고 가려고 노력도 했고. 근데 이제 계급이 더 올라가면 그거 자체가 안 되거든요. 알리지 않는 게 안 되죠. 예, 알리지 않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더 계급이 올라가면은 이제 그 목적과 이런 거에 맞춰서 가는 게 맞죠. 요즘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기사 중에 우리나라 군사력이 뭐 세계 5위다, 낮게 봐도 7위다, 뭐 이런 영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문에 40년 계셨던 분으로서 그런 기사를 볼 때 뿌듯하시겠어요? 뿌듯하죠. 자랑스럽죠. 예. 실제로 진짜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규모, 그다음에 예산, 그리고 뭐 지리적 위치 뭐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규모 한번 따져 보면은 미국 1등이겠죠, 뭐. 규모 중국이 1등이죠. 중국 1등입니까? 중국이 1등이고요. 그다음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인도, 미국, 북한 비슷한데 공식적인 숫자로는 인도가 조금 많고요. 그다음이 미국, 그다음이 북한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우리보다 이제 군이 많고요. 그리고 파키스탄, 뭐 이집트 이런 국가들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50만이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로만 보면 저희가 한 8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 면에서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데 예산은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이 가장 거긴 압도적일 거고요.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천조국이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국방비 다 합쳐도 미국 국방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이 쫓아가고 있는데 격차가 많습니다. 중국이 한 300조 정도. 그 다음이 이제 영국, 그 다음이 뭐 인도 100조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데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도 저희보다 앞서 있고요. 러시아도 앞서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저희가 앞서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한 10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 이렇게 보면은 규모든 예산이든 앞선 나라들이 딱 나오잖아요. 일단 미국 앞서 있고요. 중국 앞서 있고 인도도 앞서 있고 러시아가 앞서 있죠. 요렇게만 봐도 이제 5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제 그 기술력이나 장비의 성능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지수를 보기 어려우니까 방산 수출로 이제 예를 든자면은 여태까지 저희가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태리가 저희보다 조금 앞서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막 뒤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방산에 대해서 K방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규모나 예산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얼추 이제 5, 6위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요거 플러스에서 중요한 게 정보력이랑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체계예요. 정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앱솔루트 리졸브 해가지고 그거에 뭐 정치적인 이유 다 떠나서 그 작전만 그대로 보면요. 그 정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실 시행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아무리 좋아도 시행할 수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정말 2시간 내에 그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 예전에 좀 오래됐지만 미드나잇 해머 작전 같은 경우도 단순한 것 같지만 그거 작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다 정보력과 실행력이죠. 그 영국도 그런 면에서는 뛰어나죠. 뭐 MI6, MI5를 해서 뭐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이제 우리도요. 그 정도 수준의 정보력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자부심이 팍팍 느껴지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북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뭐 랭킹으로 따지면 이제 한참 저 뒤에 있죠. 근데 분명히 군사력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북한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이제 핵이 있는 거고.
그 특수전 부대도 많이 두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까지 직접 가가지고 또 교훈을 또 많이 얻어. 이런 거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은 분명히 우리보다는 떨어지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랭킹 순위는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 랭킹 보면은 뭐 축구 1위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하고도 해서 뭐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축구가 만약에 그때 이기려면은 일단 감독도 좀 뛰어나야 되고 훈련도 많이 했어야 되고요. 이들이 사기, 정신력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응원 같은 것도 전술도 필요하고 막 이게 다 맞아야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팀이라도. 똑같습니다. 전쟁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요. 결국 문화예요. 표현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전쟁을 예방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문화입니다. 문화. 제가 바이마르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괴테 때문에 좀 갔었는데요. 괴테 그러면 뭐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죠. 총리까지도 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연구, 과학적인 거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괴테가 전쟁도 해봅니다. 첫째는 이제 프랑스 혁명군이랑 전쟁을 한번 해요. 바이마르 군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겠죠. 그때 이제 당시 나폴레옹이 등장했으니까. 그리고 그 바이에른 왕이 계승 전에 또 이제 참모로 가가지고 그 전체를 좀 책임지는 총리니까요. 근데 이거를 해보면서 이 괴테가 자기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다 잘 됐는데 잘 안 된 게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20대에 써가지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파우스트는 몇십 년을 씁니다. 80이 넘어서까지 쓰다가 죽기 전에 다시 그거를 꺼내서 다시 한 장을 더 넣어요. 그 막이 전쟁이라는 주제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정말 안 되는 거 이게 전쟁이더라.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늘 군인으로서 갑옷을 입었다. 그런데 이제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갑옷을 입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센 또는 독일 사람들의 어떤 문화였던 거죠. 내가 꼭 군복을 입지 않더라도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갑옷을 입겠다. 승리를 위한 문화를 충분히 흡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프로이센 또 나가서 독일까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의 문화가 있어줘야 된다. 저는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하셔야겠네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일단 군사력을 항상 얘기를 할 때 제일 그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그러면 주한미군이 없이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의 방어가 될 것이냐, 북한이 딴 생각하지 않게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억제도 할 수 있고 지켜낼 수도 있고 준비태세도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혼자 한다는 건 사실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명한 선택도 아니고요. 동맹이란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1위 국가인 미국도 혼자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현대전에서는요. 많은 국가가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혼자 할 수 있어도 같이 해줘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혼자 할 수 있는 힘은 키워놔야 된다. 이게 저는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요. 우리 군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우리 단독으로도 억제할 수 있지만 뭐하러 그러냐. 우리 편이 있는데. 제가 손자를 인용을 잘 안 하는데 거기 이제 전체적으로 흐르는 생각이 이제 전승,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겨야 된다. 그리고 부전승, 싸우지 않고도 이겨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정말 동맹은 필요한 것이죠. 혼자 하겠다는 거는 결코 좋은 전략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점이라면 어떤 겁니까? 글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물리적이지 않고.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정보라든지 또 지휘 통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꼽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저는 자유라고 봅니다. 자유라는 가치.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것 같은데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롯 있잖아요.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나한테 온전한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군 작전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도 그렇고요. 이걸 이제 군대 용어로 임무형지휘라 그러거든요. 기억을 혹시 잘 되살려 보시면 명령을 줄 때요. 적이 고지를 점령해 이렇게 주질 않습니다. 임무형지휘는.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쪽 가서 무슨 지원을 해줘? 아니면 어느 지역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돼?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부대가 초월하는데 지원해줘야 돼? 이런 임무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임무를 받은 하급 지휘관은 그 안에서 내가 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요 목표를 내가 확보해야겠네. 그 목표를 선정해요. 그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선정할 자유가 저한테 있어요. 하급 지휘관들한테. 그거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 지휘관은 그 인원의 생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고 토의해 주고 맞다면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군대가 자유와는 굉장히 멀어진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기동, 미치게 얘기하는 것도 뭐 항해의 자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군내에 있어서 이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고 그대로 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이 자유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나 전투에 임했을 때 훨씬 더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경직돼 있거든요. 이 경직돼 있다는 거는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황은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거에 딱 고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작전하는 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 아주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제 군생활 해보셨으니까 느끼실 네네. 거예요. 우리 용사들이 정말 스마트하거든요. 이 용사들이 그런 임무만 가지면은 이거를 달성해내고자 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찾아가면서 그거를 자유롭게 구성해 날 수 있는, 그리고 위에서는 그걸 지원해주는,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군 생활하시면서 아무래도 동맹국인 미국의 군대와 많은 작전을 함께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혹시 미국의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군 니네는 진짜 이거 하나는 참 뛰어나다라고 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좀 의외의 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기획, 계획, 그리고 업무 추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측에서 굉장히 경이로워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우리 작전 기획 능력이 없다 막 그러는데요. 지금 후배들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계획은요, 사실 한국 DNA상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거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 있습니다. 정말 잘하잖아요. 그게 군대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제가 이렇게 인물 줘보면요, 정말 우린 한국군 장교들이나 한국군들이요, 그 계획하는 거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해보자 그러면 추진하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잘하죠. 근데 미군들은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아마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기획이나 계획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한국군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업무 추진력 이런 거는 우리는 그 속도에 굉장히 민감한 문화잖아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죠.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같이 근무해 줬으니까 판문점에 있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금방 네네. 오고 계시죠. 예. 제가 부대에 있을 때도 그 미군 장교 중에 한 명이 한국군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네 병사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자리가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군을 대표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사령관과는 또 미군과 한국군 대표로 1대1로 상의해야 되는 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런 미묘한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줄타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사령관 직책뿐만 아니라 모두 그 연합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한국군들이 그런 어떤 일종의 협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자리들이 매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최전선이 연합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할 때마다 사실 미측 사람들 설득도 시켜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논리를 끌어가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썼던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심프키는 그 이론인데요. 맨 처음에 물리적으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딱 단계를 두는데, 이제 물리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데이터죠. 팩트죠. 미군들이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오케이. 아주 그 이성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면 대부분 오케이. 팩트가 아니면은 이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를 떠나서 국가의 이익들이, 팩트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국가의 이익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계입니다. 통계는 결국 역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 연관 장교 이상이 되면 다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여러 번 해요. 거기는 기본 교재 같은 거죠. 예. 저도 이제 육군대 총장을 할 때는 한국군 장교들한테도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고 공부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인용을 하면은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역사에서 이랬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이 동맹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딱 인용해가지고 탁탁탁 던져주면은, 야, 예전에 아테나와 스파르타가 이랬잖아, 코린토가 이랬잖아. 그러면 그렇지. 왜?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알았지? 그래, 맞아. 그런 점에서 살짝 본인들의 이제 의견들을 저쪽으로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이것도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입니다. 심리라는 건 뭐냐면, 그래, 알았어. 당신네 정부 있고 우리 정부 있어. 다 이해해. 근데 이게 다 떠나서 야, 그냥 군인 대 군인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전투복 대 전투복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어느 게 맞니? 뭐 이런 거죠.
이게 잘 통할 때가 있어요. 왜? 어차피 군인들이고 몇십 년씩 군 생활을 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어떤 게 정말 작전이나 전략이나 전술에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럴 때는 움직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핵잠수함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번에 용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핵잠수함을 수년 내로 보유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지만 핵무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없는데 핵잠수함만으로도 우리의 군사력이나 전쟁 억제력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핵잠을 보유한다는 거는요, 특히 이제 대북 전략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은밀한 억제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을 넘어서 사전에 차단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혀가면요, 그러니까 해양 교통로들이 있잖아요. 이 해역을 통제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잠이라는 그 자체의 기술도 엄청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적인 파급 효과가 있죠. 방산에도 효과가 있을 거고요. 원자력에도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또 조선 이쪽으로도 있을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동맹과의 관계에서 이게 됐다는 거는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관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신뢰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전략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한미 동맹이 전략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핵잠이라는 것이 단순한 군사력뿐만이 아니라요, 더 큰 전략적 차원에서 상당한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핵잠수함 하나로 그런 의미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군사적으로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모든 거를 좀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주변국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의 안보를 주변 강대국이 규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안보를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핵잠 하나 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길로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핵잠이다. 자, 그러면 대장님 리더십이나 철학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장님 미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 애들이 이렇게 저는 뭐 잘 보진 않는 스타일인데 알려는 줘서 어떤 것들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뭐 주로 제가 이제 지휘관 할 때 저와 함께 했던 용사들 그때의 일들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기억도 안 났던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실 기억 잘 안 나죠. 내가 이랬나 하는 거. 근데 저는 대대장을 거의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대대원을 한 500명으로 본다면 한 3년 정도 하면 한 1,500명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 인원들의 이름을 다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름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육복만 입고 있어도 누구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했죠. 대대장 하면서 1,500명의 일반 병사들의 이름을 외우는 건 정말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마지막 지휘관이거든요. 제 군생활 전체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직책이 뭐냐? 저는 대대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또 대대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용사들과 직접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 용사들과 함께 먹고 자고 뛰면서 작전을 같이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의 의견을 들어주고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줬고요. 저는 사랑으로 싸우면 이긴다라는 노자의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참 철학적인 얘기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맞는 게요. 그러니까 부하를 사랑하고 그 부하가 상관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 부대는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실천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부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거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성취해냈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어디 계셨나요, 대대장 때? 대대장은 저거 7사단 전방에서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전방부대들은 사병들이 몸이 많이 힘들 텐데 그때도 대대장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육군에 다시 없을 명장이다. 모두에게 존경받던 덕장이다. 일개 병사들에게도 번호 알려주면서 힘들 때 연락하라고 하시던 분이다. 연락 오나요? 예,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할 때 있었던 인원들, 뭐 연대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옵니다. 예. 아, 그래요? 요새도 만나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만남도 있고요. 전화로도 연락하고, 뭐 전역하니까 또 뭐 여기까지 좀 찾아와준 그런 전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군생활 하셨는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군대 경우에 사실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전쟁 중엔 당연한 거지만 평시에도 뭐 훈련할 때라도 지휘관의 판단 하나 때문에 병사들이 다치기도 하고 일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군생활 가운데 가장 무거웠던 결정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 가지가 이제 떠오르는데 한 가지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전후 사정 다 빼고요. 제가 지뢰지대에 봉착을 한 거예요.
대대장인데 뒤에 수백 명이 있는데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으로 툭툭툭 나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눈이 왔으니까요. 내가 지나간 발자국만 밟아라. 나하고 좀 떨어져서. 그리고 제가 이제 뚜벅뚜벅 계속 걸어 나오는데 몇 편 미터 안 됐지만 와, 그 순간 너무너무 막 진땀도 나고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그럼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 무섭다기보다도 이 인원들을 다 무사히 데려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뭐 다치고 뭐 이런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밟으면 나는 다치는 건데 얘들은 못 나가는 거잖아요. 다행히 어떤 직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잘 빠져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아니 뭐 누구든 어느 지휘관이든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혹시 그때 이 결정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은 없었습니까? 그런 공포심은 없었는데요. 오히려 제가 나가서 뭐 저만 다치면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 또 끌고 나오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 국가적인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방산 수출과 국제 관계가 막 얽혀 있을 때 북한의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군이 이런 수위를 결정할 때 그런 거에 정말 이 무거움을 느끼죠. 아, 이거 내가 잘못 결정하면 이 국가 전체가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라 그러는데요. 국가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우리 군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국가에 정말 이익이 되느냐. 그러면은 결정해서 시행하고 조언할 수 있고 건의드릴 수 있는 저는 딱 기준이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거움이 그만큼 있지만 그래도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군대가 준비가 잘 된 군대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군대가 가장 준비가 잘 된 군대인가요? 그거는 이제 가기 위한 방법이고요. 가장 준비가 잘 된 군대라 그러면은 저는 축적된 힘이 있는 군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bsolute Reserve 그 작전도 제가 아까 계획 우리나라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추진력도 우리나라 있죠. 그런데 미군들처럼 그렇게 임무를 딱 받았을 때 그거를 수행해낼 수 있는 군대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축적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축적이라는 거는 실제 작전 또는 그것이 안 되면 훈련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문화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군대. 저는 그게 최고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군대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거를 자꾸 추구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국민들을 보면 창의적인 거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거를 많이 해나가거든요. 중요합니다. 새로운 거 해나가야 되는데 이전에 있던 것들을 축적해 놔야지 이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이게 시행력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없이 계속 새로운 것만 하면요.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축적의 힘이 있는 군대, 그 군대가 준비된 군대라고 봅니다. 대장님은 참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2022년이었나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때 대북 경고 성명 발표하면서 브리핑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때 엄청 평가가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실은 브리핑은 제가 이제 작전본부장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밑에 이제 작전부장이 주로 합니다. 이 작전부장을 뽑을 때 인상이 좀 험악한 사람을 뽑는다 이런 얘기도 군에서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북 성명을 하려면은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너무 착하게 생기면 안 되죠. 예,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통상 이제 작전부장들이 꼭 그 이유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또 군인답게들 생기셨었어요. 그때 작전부장도 굉장히 씩씩한 군인 스타일이었죠. 저는 당연히 이제 그쪽이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쓰고 있었는데 브리핑하기 몇 분 전에 직급을 높여야 된다. 본부장이 해야 된다 막 이러는 네. 거예요. 그때 부장은 별이 몇 개고? 2개고 제가 3개였죠. 예,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들 이제 강정군이 한다고 이런 거죠. 이렇게 얼굴이 전혀 아닌데 막 이래서 근데 상황은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10분 정도 막 준비하고 막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 정말 그렇게 급하게 준비한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이제 쓰긴 제가 썼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문구 하나 쓰면은 뭐 이 사람이 또 이런 의견 내고 저 사람이 또 이런 의견 또 위에서도 이런 의견 하면 막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보고 결론은 에이씨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그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슷했습니다 상황은. 그럼 그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이었으면은 브리핑룸 들어가시면서의 마음가짐은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얼굴을 봐도 뭐 그렇게 험악한 얼굴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저도 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서
그러면 뭐냐? 결국 눈빛하고 목소리잖아요. 그리고 말투.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그 전에 그렇게 브리핑을 하신 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투를 제가 딱 선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문가인 공보실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 뭐 본부장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또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그럼 단호하게 하고 눈빛 정확히 보겠다.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그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략이거든요. 상대방한테 어떤 거를 전달해 주냐. 허브 코엔의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요한 책이죠.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아주 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요. 거기 레이건 대통령 보면은 사실 미국민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딱 하나 뽑자면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스타일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 스타일이 전달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짧은 순간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빛과 목소리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과의 관계가 사실 우리나라의 군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참 자주 도발을 합니다. 이런 북한의 어떤 도발 같은 경우에 어느 선까지 참아주고 어느 선까지 반격하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전면전인지 이런 게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전면전과 국지전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법이나 뭐 외교상으로 보면은 전면전은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막 교전이 있고 막 분쟁이 있어도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게 전면전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제법과 외교적인 얘기죠.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든 대부분 이걸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이제 목도하셨을 텐데 선포를 해야지 그게 이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좀 다르죠. 이제는 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뭐 보안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보는데 웬만하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게 뭐 D-Day, 그다음에 H-Hour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이 H-Hour가 결국 기준입니다. 군사적으로. H-Hour 이전에는요. 이건 전면전이 아닌 거죠. H-Hour 이후가 이제 전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볼 때 도대체 얘네들이 이게 지금 전면전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뭐 국지전을 하겠다는 거야? 이 구분이 참 어려울 수 있잖아요.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보는 것은 지상군들의 움직임. 이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상군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아, 이거는 얘네들이 정말 전면전을 하려는 것인가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또는 정보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발 같은 경우는요? 도발이라는 거는 우리는 그 법으로도 정해 있어요. 근데 도발이 뭐뭐이다. 국민과 국토와 영토에 어떤 피해를 주는 개념으로 이제 도발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또는 그냥 사회에서 쓰는 거는 뭐 조금만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도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발과 이 도발은 또 차이가 있고 아, 차이가 있군요. 작전 계획상의 또 도발 요 세 가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 통합방위법에 나와 있는 도발은 분명히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도발적인 거는 상대방이 그냥 해도 이거 도발적인 행동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어떤 언어적인 표현의 도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도발이나 국지적인 어떤 군사적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북한이 했을 때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라는 게 전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갑자기 에스컬레이션 확 될 수도 있고요. 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또 전략적으로 너무 또 패착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선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 순간에 모든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만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군대에 METTC라는 게 있어요. METTC요? METT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일반인 분들도 좀 아실 필요도 있는 건데 M이라는 건 이제 임무고요. E라는 게 이제 적이고 T라는 게 뭐 지형, 그다음에 T가 뭐 트룹, 뭐 부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냐면은 아무리 똑같이 매뉴얼에 돼 있어도요. METT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MET를. 아, 지금 내한테 주어진 임무가 맞아? 지금 저기 우리 매뉴얼에 돼 있는 거가 맞아? 이 지금 부대는, 지금 지형은, 기상은 뭐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아, 요거대로 하자 아니면 요걸 좀 조정하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METT, MET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게 새로운 어떤 전술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있다고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군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아무나 시키든 아니면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건데 매뉴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려서 아주 악한 상황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서 또 문제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작전 계획으로는 어떠한 도발을 해도 세세하게 대응책이 마련이 돼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하면요. 서울을 공격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요. 서울 시민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광경은 뭘까요? 아마 과거에는 그리고 또 뭐 가장 최근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미사일들이 막 날라온다든지 그다음에 북한이 몇 번씩 위협했던 뭐 서울 불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듯이 장사정포가 막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비물리적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의 작전들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당연히. 즉 사이버. 예, 그리고 심리전 이런 것들이 정말 무시 못할 것들이거든요. 아,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시작되겠군요. 예상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아, 그렇죠. 그럼 예, 전쟁이 그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 서울에 대해서는 어떤 포가 날라오는 거를 제일 걱정한다고 치면요. 네. 평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포로 공격할 수 있나요? 일단 우리는 한 번 더 전역을 지향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있다. 이게 가장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평양의 어떤 대공 방어 능력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다 때릴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양의 반공이라는 거는 6.25 전쟁 때부터 한국 전쟁 때부터 북한이 두려워했던 것이 공군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도 당연히 이제 촘촘하게 반공만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하면서부터 또 이제 나름대로 또 더 지원받은 것도 있고 요즘 뭐 국내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북한이 신경을 쓸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반공망은 더 촘촘해지고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거를 어떻게 이제 무력화시키고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공군력들의 문제고요. 미슬이나 포나 이런 것들은 반공망을 뚫고 쉽게 들어가서 타격할 수 있는 자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공망이 미사일을 못 막나요? 우리는 이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미 측이 들어왔던 사드 같은 것도 있고 패트리어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미사일을 맞추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예, 북한은 그 정도의 많은 부분들을 다 촘촘히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정확성이나 또는 그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구조 자체가 요새 같아서 들어와서 공격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도시 자체는요. 사실 군사적으로는 피해야 할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유명했던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 스탈린그라드를 이제 서로 막 점령하려고 이제 독일이 막 그럴 때 여기는 또 지켜야 되고 상징적인 거니까 스탈린그라드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흡수해 버리는 거죠. 공격 부대들을 도시가 계속 흡수하는 겁니다. 건물도 많고 피할 곳도 많고 숨을 곳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전술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도시 지역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독일이 전격전을 구사했던 독일이 스탈린그라드에서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파울러스라는 원수가 이제 항복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늪이죠, 늪. 반면에 이라크 전투에서 있었던 바그다드 시가지 전투는 미 측이 굉장히 그 임무 수행을 잘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것도 굉장히 잘했지만 사실 도시는 대부분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우회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점령에 들어가야 되지 그 자체를 바로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그냥 블랙홀처럼 병력을 흡수해버리죠. 저희가 바그다드 전투를 봐서 도시도 그냥 점령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대단했던 거였군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거든요. 바그다드와 평양은 완전히 다르고요. 바그다드와 서울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METT, 그러니까 요소가 달라지면요, 이 전술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서울 사람으로서 조금 안심이 되네요.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북한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서울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을 포위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포위하기엔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 한 40km 이제 보잖아요. 엄청 가깝죠. 굉장히 가까운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돌파해서 완전히 기동부대로 포위를 하고 또 특수전부대도 들어오고 또 나름대로 뭐 전술핵이나 이런 거를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은 포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획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거를 또 이제 막기 위해서 뭐 근무해보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방어선을 두고 있고 장애물도 두고 있고 이걸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어딘가 충돌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들이 아까 같은 이제 사이버전이라든 심리전이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지상만 볼 게 아니라 공중 당연히 보게 되겠죠. 해상 보게 되겠죠. 이제는 우주의 영역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을 이제 전 영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영역에서 이제 전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올 도메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 도메인을 다 해줘야지 북한이 우리 서울을 포위하고 협상을 들어가려는 그런 전략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영역에서의 우리 작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정말 아주 지엽적으로 얘기하면서 무슨 서울의 아파트들이 북한군에겐 통곡의 벽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은 아주 지엽적인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종심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더 작잖아요. 그 종심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그렇게 함부로 생각 못 하잖아. 그거 왜 그럴까요? 종심은 이 공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종심이 있어요. 그리고 작전적으로도 종심이 있어요. 예비대 같은 거. 자원의 종심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회복력. 그러니까 서울을 먹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회복력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고도 이 회복할 수 있는 힘들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기지를 못해요. 러시아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략적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들을 많이 가질수록 이제 북한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중심들을 많이 만드는 건데 이 중심은 전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우주로도 가고 사이버로도 가고 그런 부분들의 대비까지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보다는 얼마큼 피해를 덜 입고 이기냐가 좀 중요해서 그래서 북한의 장사정포나 이런 것들이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많이 부서질까 봐. 반대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의 무기는 뭔가요? 이게 이제 무기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공군력이라고 봅니다. 공군력. 예. 그러니까 공군력이 원체 열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저는 정보력이나 지휘 통제 능력들이 굉장히 북한이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와 좋은 부대들이 있어도 이 지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전쟁 수행이 안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군이 어디 있는지 이거 알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북한은 그렇게 떨어지나요? 북한이 그렇게 떨어진다기보다도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게 눈을 가리고 싸우는 사람을 힘이 약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역으로 보면요. 우리의 또 취약점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또 끊어버리면은 우리가 또 약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공군력보다도 우리의 정보력이나 또는 지휘 통제 능력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우리 군은 요새는 카톡 없으면 작전 안 된다는 얘기도 하던데 카톡 끊기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휘 통제 부분이 완전히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멀긴 멀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는 상대적으로 우리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어떠한 무기를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짚어서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더니 전반적인 군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훨씬 강력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강철비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가요? 별명이죠, 별명. 강철비라는 명확한 장비는 없고요. 흔히 얘기하는 다련장, 그거를 강철비라 그러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제 MLRS 같은 거. 북한도 이제 비슷한 다련장들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다련장, 여러 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미사일. 요거를 이제 영화가 한번 나와가지고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 별명입니다, 별명. 어느 장비에도 붙여진 이름은 아니고요. 이 강철비라는 MLRS가 북한에게 주는 압박감이 있을까요? 최근에 기사 나온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MLRS가 요번에만 기사에 나온 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성능이 이제 개량이 돼서 언론에 나왔을 때 뭐 수백 킬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거를 관점을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보실게요. 어떤 포가 장사정 거리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 그 하나보다는요. 왜 그게 여기 들어왔느냐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올 도메인 얘기를 했었는데 올 도메인은 이제 합동 차원에서 올 도메인을 얘기하는 거고 미 육군 차원에서는 멀티 도메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영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영역 작전 부대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뭐 미측에서도 발표도 했고 그러는데 이 다영역 작전 부대는 예전처럼 부대원이 많은 게 아니라 소수의 부대원인들의 능력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전자전 능력도 있고 멀리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이버 능력도 있고 이런 부대들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대를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논외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미측에서 이미 여기 와 있는 미 2사단의 포병 여단의 능력들을 그 정도 수준으로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역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로 이미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큰 거죠. 그 무기체계 하나보다도 그럼 다행역 작전 부대로서의 능력을 한반도에 있는 미 사단이 갖게 되는 것이냐 이게 더 북한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고 그게 더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은 되게 싫겠네요. 현재 이제 한국의 전력만으로도 북한군을 압도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주한미군이 만약에 철수한다면 제일 아쉬운 건 뭔가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흔히 얘기해서 뭐 정보력 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판도 자체가 달라질 거로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철수한다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펠로폰네소 전쟁 그때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은 스팍테리아라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스파르타군들이 이제 모였어요. 근데 아테네군한테 이제 포위당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아테네에서 기대하지 않지만 야 니네 항복하고 철수해 이런 건의를 한번 해봐요. 뭐 스파르타 뭐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뭐 절대 싸움에서 지지 않고 뭐 후퇴라는 것도 없고 그런 스파르타한테 야 혹시 뭐 우리 뭐 싸울 필요 있겠어? 니네 철수해 항복해 뭐 이렇게 권한 거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파르타가 그걸 받아들여요. 예, 알았어. 우리 항복할게. 우리 철수할게. 이게 이 소문이 그냥 그리스 세계에 확 퍼져버립니다. 일단 스파르타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이렇게 돌아오는 군대가 없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그냥 오는 군인들을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죽어서 오든지 이겨서 왔는데 고민에 빠졌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아테네의 문제였죠. 아테네가 스파르타 보니까 이제 할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키디데스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가 희망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혼돈하기 시작했다. 이 투키디데스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근데 그게 몇십 년 동안 서로가 전쟁을 하느라고 두 나라가 점점 이게 아주 어렵은 상황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둘 다 멸망하게 되는 문제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그때 그런 생각만 하지 않았다면 그런 철수를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역사는 바뀌었겠죠. 희망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거를 헛갈리게 해서는 그런 메시지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단순하게 철수한다는 거는요. 전투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싸우면 우리가 이기죠. 이기는데 그렇게 피해를 많이 얻으면서 몇 시즌을 그렇게 하면서 이길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런 전쟁을 할 이유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정보력들 걱정하시는데 우리도 전 정보력 얘기할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 정도 능력은 있죠. 물론 미국의 정보력은 최고죠. 근데 이제는 정보라는 게요. 오픈소스의 정보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요즘 너무나 많은 오픈소스의 정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부 기관끼리도 각 국가끼리도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미국이 떠났다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한테 지원 못 해주고 이제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력에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떠났다는 메시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우리나라한테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미군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에 자신들의 군대를 둬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마키아벨리가 이제 자기 책에서 능력보다 중요한 게 위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위치가 바로 이제 한반도인 거죠. 제가 아까 종심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심을 잘 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종심을 또 잘 막아야 돼요. 종심을 막으려면은 동쪽은 어디겠어요? 한반도죠. 일본이죠. 저쪽은 또 인도가 있고 북쪽은 러시아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흔들리죠. 저쪽으로 가보면은 탄탄탄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파키스탄 뭐고. 근데 그 부분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더 가보면은 이제 이란이 있는 거예요. 그 이란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동 다른 국가들. 이게 미국의 전략은 계속 이 종심을 어떻게 하면 에워쌀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한반도가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 마샬이라는 사람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지리의 힘이 제목을 보면요. 프리즈너 오브 지오그라피가 돼 있어요. 지리학의 포로들인 거죠. 우리가 이 위치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포로라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좀 그래서 지리의 힘으로 바꾼 건데 사실 그 표현이 굉장히 맞아요. 주한미군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치에 있음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철수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2023년에 새벽에 갑자기 서울 시민들한테 경기경보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알죠. 저희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맞다, 우리 휴전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럴 때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진짜로 생긴다고 하면 저 같은 일반인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 분야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보다 더 좋은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 제일 먼저 있을 수 있는 어떤 공습이라든지 또는 이 포격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사실 지하가 제일 안전합니다. 지하가 가장 빠르게 지하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아까도 논의하는 중에 우리가 중심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란 이런 관계에 있을 때도 그게 신속하게 전파가 되고 대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실제로 이제 화면으로 보고 또 그 상황도 이제 알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대피 시설들도 아주 잘 해놨어요. 아예 건축을 할 때
때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건축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공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그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평상시에는 운동 시설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는 또 카페로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하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유사시에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지하로 대피하는 건 이제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나 준비 이런 것들도 우리도 더 이제 많이 좀 할 필요가 있다. 대피소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디로 가실래요? 그러면 나 어디로 가야 돼?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저 지하철역을 가야 되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 가서 엎드려 있어야 되나 그런 거 생각했어요. 사실 가장 빠르게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평상시에 좀 더 생각해보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민방위 훈련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제 훈련도 훈련이지만 사실 준비를 더 잘해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피 시설들이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대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같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단지나 큰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괜찮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적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실제로요. 우크라이나전을 이렇게 보면은 서로 미사일 포격을 주고받아도 건물 자체가 완전히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부실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로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일단 대피를 해서 우리로부터 이제 보호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과 준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요즘 일찍 예편하는 군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군 현장을 떠나는 후배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선배이자 대장으로서 국가가 이런 차원에 대한 걸 미리 좀 대비를 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전혀 다른 관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팔런티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알렉스 카프 이제 CEO인데 이 알렉스 카프가 25년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이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의 무기들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획득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군 전체가 아니면 적어도 이 국방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핵 억제 시대는 이제 지나갑니다. 앞으로는요. 인공지능이 억제력이 될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인공지능을 위한 인프라가 얼마나 돼 있느냐 이게 경쟁력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뭐 우주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고 끌어들이는 방법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인프라들이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군이 10년 전부터 사실 드론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국방부나 정부의 방향이 아주 좋습니다.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국방부는 아예 뭐 차관보까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국가적으로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방부 자체가 또는 군 자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억제력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과 안보가 합쳐져야지 이 기술공화국이라는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인재가 필요합니다. 아까 지금 군을 떠난다고 하셨잖아요. 이 군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 평소에 하는 일들 또는 국민들로부터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군만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기술자들이 떠나시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수나 이런 것들이 다른 외국에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과 안보가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억제력을 가지려면요. 이거 핵무기를 능가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국가 자체가 그런 기술공화국이 돼서 끌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더 매력적인 군이 될 수 있고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되어주려면요. 많은 보상도 있어야 돼요. 곰브리치가 그 서양미술사의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술이란 없다. 다만 예술가만 있을 뿐이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 전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끌어왔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고흐, 마네, 뭐 모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인상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불렀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지켜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매력적인 군.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방향성도 좋아요. 그리고 국가가 나가는 방향도 맞아요. 이거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힘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국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후배 장병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남겨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돈키호테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돈키호테가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고 해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고 저기야 그러고 막 달려가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트 윈드밀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트 윈드밀이 무모한 짓을 하다 뭐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자기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목표는 저건 거죠. 사실 우리 지금 군생활 하시는 분들 어려움도 너무 많이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돈키호테 같은 행동일 수도 있어요.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키는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돈키호테처럼 풍차를 향해 달려가세요. 그러면은 언젠가 그 풍차가 정말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많은 후배 군인 장병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런 돈키호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멋진 기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철 대장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우리 군의 현재의 모습, 또 우리 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